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년 3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이고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네, 1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두 곳의 국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니제르와 일본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니제르는 좀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요. 일본은 우리 바로 근처에 있는 이웃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군데를 지금 뭐 잘 모르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친구들. 왜냐면 이거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파악하시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중위연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중위연령, 이게 무엇이냐? 네, 중위연령, 가운데 중자에 위치할 때, 네, 뭐 1위, 2위, 3위 할 때 그 위자예요. 그 중위는 뭐냐? 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줄을 쭉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가 바로 중위연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딱 100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100명의 사람들을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쭉 줄을 세우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50번째 해당되는 사람의 나이가 바로 중위 연령이 되겠죠. 이 중위 연령은 이런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좀 평균 연령과도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같진 않아요. 그냥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니제르 지금 가장 어린 친구들 0에서 14세 그다음 가장 나이 많은 65세 이상 여기까지 요 사람들을 쭉 줄을 세워 놓은 거죠. 지금 요 줄 중에서 가장 딱 중간을 띵 잘라보면은 그쵸, 니제르는 지금 거의 한 지금 0에서 14세 굉장히 가까운 15세에서 64세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한 10대 20대 초반 요 정도에 지금 끊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그쵸, 지금 요만큼이 다 15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위 연령은 사실 여기서 끊어본다 하더라도 한 40대, 40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제르에 비해서는 일본이 중위 연령이 좀 더 높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위 연령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맞는가 보시면 어때요? 비교 분석에 보시면은 니제르는 일본보다 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에는 중위 연령이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친구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왜 맞는지 하나씩 좀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부양비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인구 부양비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열심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를 시켜주고 계시죠.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까지도 이제 열심히 부양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구 부양비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청장년층, 저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청장년층,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죠. 경제활동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분에 여러분들처럼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유소년층, 청소년층 더하기 그리고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신 노년층 분들을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분자에다가. 그래서 청장년층들이 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부양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인구 부양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구 부양비가 적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쵸? 청장년층이 엄청 많거나 또는 유소년층이나 노년층이 작아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니제르를 보시면요. 니제르는 노년층이 적지만 2.6밖에 안 되지만 어떤 유소년층이 엄청 많죠.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인구인 유소년층이 50%가 넘습니다. 바로 지금 0에서 14세 요게 바로 유소년층이거든요. 이 유소년층이 너무 작은 것을 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봤을 때 그쵸, 이 니제르는 인구 부양비가 높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일본은 노년층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더한 것보다는 니제르 유소년층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니제르의 인구 부양비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 네, 출산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사람들이 더 아가들을 많이 낳을까? 일본 사람이 더 아가들을 많이 낳을까? 보시면 당연히 그쵸. 유소년층에 해당되는 0에서 14세가 훨씬 더 많은 니제르가 훨씬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4번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이것도 역시 니제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증가율을 얘기해요. 여기서 인구가 증가하려면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사망률보다는 출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지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은 일단 사망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노년층이 너무 많은 거 봤을 때. 하지만 니제르는 사망은 엄청 많긴 해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출생을 어때요? 지금 출생을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비해서 지금 몇 배나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일본 인구의 자연 증가율 또한 니제르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마지막 5번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전체 인구, 총 인구 분의 네, 총 인구 분의 유소년층의 인구 네, 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바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유소년층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니제르가 훨씬 많을 거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니제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나왔을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니제르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친구들. 네,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프리카의 네, 완전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니제르가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청소년층과 유소년층과 그리고 그 청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기까지 오래오래 살지를 못해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중증 영양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지금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 없는 인구가 550만 명.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니제르의 지역들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엄청 심하게 걸린 사람들이 특히 다 많구나라는 걸 봤을 때 여기 아직까지 영양이라든지 건강 부분에서 위생 부분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지금 뭐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노년층이 많이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중위 연령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시 살펴보려고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네,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출산율은 점점 또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가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데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층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평균 연령이라도 볼 수 있는 중위 연령이 많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초록 색깔 전체의 중위 연령은 2021년 기준으로 무려 44.3세. 그래서 딱 44세다 내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내가 딱 인구 사람들의 나이들을 쭉 줄을 세웠을 때 내가 딱 절반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죠? 12번을 보시면요.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나와 있고요.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 때는 먼저 키워드 체크하라고 했죠. 네, 키워드 여기 있습니다. 그림은 시기별 교통통신의 발달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학생들이 적절하게 잘 대답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갑부터 볼게요. 갑.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그쵸?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유럽에 있는 축구 리그들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밤낮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그 유럽에서는 적절한 시간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시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벽같이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경기 볼 수 있는 거 맞죠?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 통신의 발달이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을 볼게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제교역량이 감소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의 페이크가 있죠. 네, 친구들.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어때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설명이 돼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거 뭐예요? 지금 국제교역량이 감소했어요. 이거 어때? 이거 틀린 거지. 네, 감소하지 않았겠죠. 지금 전자상거래가 활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전 세계적으로 팔 수도 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그 아이허브라든지 뭐 알리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의 온라인 마켓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거기서 그쵸 국제 배송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어때? 지금 국제 교역량이 어떤 거야? 교역량이 훨씬 더 커진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을 들어간 거 다 제껴주시면 됩니다. 을은 틀렸다. 그 다음 이제 병 볼게요. 가까운 이웃나라로 당일 출장이 가능해졌다. 어떨까요, 이거, 친구들? 이거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일본까지는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후쿠오카까지는 한 40분, 50분이면 금방 가요, 친구들. 그래서 가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나 오늘 저녁에 좀 라면 먹고 싶은데 하면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로 훅 날아가서 라면을 먹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특히 부산 같은 이제 공항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이웃나라로 당연히 당일 출장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병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 정은 어떠냐? 항공교통의 발달로 세계 도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대요. 이거 당연히 틀린 소리가 되겠습니다. 세계도시라는 거 어떤 거냐? 우리 서울 또 여러분이 좀 좋아할 만한 뉴욕, 그리고 파리, 런던, 시드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세계도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항공교통이 발달할수록 나 저 파리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면서 파리로 훅 날아가. 그리고 나 뉴욕 너무 가고 싶었는데 뉴욕으로 훅 날아갑니다. 이렇게 막 점점 왔다 갔다 교류를 하기가 훨씬 더 편해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도시들의 영향력은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금 갑과 병이 들어가 있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어렵지 않죠, 친구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후 파트 문제입니다. 기후 파트에서는 사실 우리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고2 문제에서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약간 주민생활 초점 맞추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가부터 먼저 보시면요. 약간 이탈리아 사람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긴 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요 지역 제가 색칠한 이 부분이 장화 모양의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가 되겠죠. 이탈리아가 있는 곳인데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할아버지는 가 할아버지는 내가 사는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온난습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하냐? 가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 지역 여름철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온난습유하다. 요게 딱 나오면요, 여러분 나와야 되는 기후가 있죠. 요거 사실 1학년 통합사회에 나온 것 제가 교과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 온난습유한 것 이거 바로 뭐예요, 친구들? 저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답을 지금 하셔야겠죠? 지중해성 기후가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여름철 고온 건조 겨울철 온난습유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요 친구 우리나라 아저씨와는 전혀 다르게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다는 이 특징 때문에 어때요?
요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나 오렌지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을 주로 많이 생산한다. 벼농사 이런 거, 밀농사 이런 것들 잘 안 된다 생각보다. 그래서 벼농사는 정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 오렌지, 올리브 같은 수목농업, 나무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작물들이 수목농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선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1번. 여름철에 경사진 밭에서 포도를 재배해요. 어때요, 지금? 맞는 거 같죠? 네, 1번 바로 답이 됩니다. 경사진 밭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일단 2번 어때요? 여름철에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커피를 수확한대요. 커피 하면 딱 떠오르는 곳들 있죠, 친구들. 그쵸, 뭐 콜롬비아산 커피, 에티오피아산 커피, 그쵸, 만델링 커피, 뭐 이런 다양한 그 커피 브랜드들이 있지만, 커피 브랜드들은 대다수가 다 적도 근처에 열대기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수확하는 거 전혀 들어본 바가 없죠. 지중해성 기후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3번에 눈이 쌓인 벌판, 이미 틀렸지. 눈이 쌓인 벌판에서 술록을 유목한대요. 술록. 겨울철에도 술록을 유목하는 곳. 여기 어디인가?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툰드라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겨울철에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카사바를 재배한다. 여기 아프리카의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 또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농업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5번에 사파리 방문객에게 여행 가이드를 한다. 사파리 어디에 있어요? 그쵸. 아프리카, 건조기후 지역, 또 열대기후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인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색깔이에요. 올리브 농장, 올리브 나무의 색깔이 좀 우리나라에서 보는 나무들의 색깔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 약간 녹색은 녹색인데 조금 흰색이 많이 섞여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주로 올리브 나무들이 듬성듬성 심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탈리아나 남부 프랑스나 이런 지중해성 기후 지역들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들이 진짜 줄을 맞춰서 딱딱딱 잘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요 열매들이 바로 올리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따가지고 말리거나 이렇게 재워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올리브. 피자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그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나라의 그 계절풍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에서는 이렇게 벼농사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왜냐면 벼농사가 가능하려면 일단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특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갖는 우리나라 같은 계절풍을 보여주는 지역들에서만 벼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와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보기 전에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제가 지리송을 가끔씩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지리송은 바로 영화 코코의 OST예요. Remember me. 나나나나나 Remember me 이 노래 있죠. 근데 이 노래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화 코코에 나오는 곳이 바로 14번 문제의 고향입니다. 코코의 고향이 바로 14번 문제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어딘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봐보시면요. 챙이 있는 모자를 뜻하는 솜브레로가 있습니다. 이 솜브라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에스파냐에서 원래 있었던 모자는 챙이 짧은 모자였지만 이 나라는 햇살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햇살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얼굴이 피부가 상하고 하겠죠. 그래서 얼굴을 이제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얼굴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챙이 넓게 변형을 시킨 모양의 이런 모자가 있습니다. 이 모자 코코에서도 나왔어요. 여기 지금 코코와 코코의 그 아저씨들, 지인 아저씨들이 쓰고 있는 모자들이 다 이 솜브레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솜브레로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지역들 어디냐? 지금 보시면요. 어디예요? 멕시코가 된다 했죠, 멕시코. 멕시코를 위치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이 정답을 정확히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멕시코 어디일까요?
여기 A 아니고요. B 캐나다, C는 미국, D가 바로 멕시코가 되겠죠. 정답은 D. 네,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D가 바로 멕시코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친구들. 너무 쉽게 아마 맞추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거의 뭐 비문학 수준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각각 열대림 파괴 또는 지구온난화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쉽게 여러분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가를 보시면은 가 어때요? 가로 인해 히말라야 산맥의 눈과 빙하가 크게 줄어들었다. 눈과 빙하를 녹이는 거 뭐예요? 지금 열대림 파괴 지구온난화 중에서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기서는 막 식수 부족해가지고 외주인 방문도 꺼리게 됐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브라질에서는 경지 개간을 위한 불법 벌목, 나무를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방화, 숲에 불 붙이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열대림 파괴가 되겠죠. 남아있는 거 열대림 파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발생한 산불 때문에 또 심지어 서울의 15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네, 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 고1 통합사회 역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파리협정 지구온난화 막기 위해서 체결된 거 맞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협정에서 미국 탈퇴한다라고 해서 막 세계적으로 이제 지탄을 받았었던 그 파리협정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었던 협정이 맞습니다. 남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가가 지속되면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증가한다. 그쵸? 지구온난화니까 역시 해안 저지대, 해안에서 낮은 곳들, 해안 근처의 낮은 지역들은 다 침수, 물이 이제 침범하는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맞는 설명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번 나는 어때요? 지금 열대림 파괴였는데 열대림이 파괴되면 생물 종의 다양성이 증가된다. 이거 어떨까요? 말 뭔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얘가 바로 틀린 선지가 되는데 생물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뭐냐? 이제 이 지역에 가니까 뭐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하마도 있고 뭐 타조도 있고 오만 생물 종들이 다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다양성이 증가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열대림 파괴처럼 숲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숲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숲속에 살고 있었던 뭐 친구들이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겠죠. 다 타서 죽거나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물 종의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선지 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어떨까요? 4번. 나는 주로 고緯도보다 저緯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열대림이기 때문에 열대림 자체가 열대 기후인 곳에서 발달하겠죠. 열대는 일단 보통 저緯도에 있기 때문에 저緯도에서 주로 발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요. 나로 인해서 가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나로 인해서 가가 심해질 수 있겠죠. 열대림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 다큐멘터리 보셨죠, 친구들? 아마존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친구들? 아마존이니까. 네. 아마존은 그쵸. 계속해서 벌목이 당하고 있고 브라질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막 딱히 잘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거 막 나무 베가지고 파는 게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존 사실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허파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마존이 이렇게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화작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설명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를 좀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인디아 타임즈라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낸 사진이었는데요. 1921년도에는 이게 다 빙하였어요. 여기 다 빙하였던 곳인데 2009년도에는 이게 다 녹아버려서 없죠. 그냥 강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빙하들이 다 녹아내려왔다라는 것. 너무 슬픈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빙하를 딱 한 번, 이제 일생에 한 번 가봤었는데요. 가니까 거기 막 팻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팻말이 적혀 있고, 막 1859, 뭐 1931,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자릿수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봤더니 거기 딱 팻말이 있는 데까지는 뭐 1931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931년까지는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려고 사람들이 이게 팻말을 박아놓은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갔을 때는 이미 다 땅이 돼버린 곳들이었고, 거기서 빙하를 보려면 저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걸어 올라가야지만 빙하를 정말 볼 수 있었던,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더 빨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브라질 삼림의 열대림 파괴 사진입니다. 지금 상당하죠, 친구들. 네. 1985년도에 보시면은 삼림지대가 엄청 많았어요. 2017년도에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다수의 지역들이 농경지대 또는 초원지대나 뭐 비식생지대 이런 것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경지대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았던 타전이 살 법한 그런 정말 막 수풀이 우거진 숲이었다면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곳들에 다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게 되면서 이제 이 숲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줄어들고 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16번 갈게요. 16번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단 가나는 석탄과 석유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사탕수수와 쌀이 주요 생산물이었던 가이아나라는 국가가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죠? 이 국가에서 생산의 해군이 찾아왔대요. 인근 바다에서 이걸 채굴을 하는데 주요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리 났죠? 근데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가이아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 요거 뭘까요? 그쵸, 요거는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대표적인 유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인 것을 바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나를 보시면요.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나 광산이 붕괴되었대요. 그래서 광산이 붕괴될 정도로 뭔가 되게 크구나. 광산이 규모가 있는 산에서 뭔가 캐내는 것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에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서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석유 이미 나왔기 때문에 뒤에 것은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석탄은 광산에서 캐죠. 예전 무한도전에서 차승원 씨와 유재석 씨가 함께 갔었던 석탄 그 장면을 떠올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각각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 건데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는 자동차 및 항공기의 주요 연료로 사용된다. 네, 석유니까 자동차, 항공기 맞죠? 네, 석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얘가 어때요? 얘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니까 운송수단에 많이 쓰일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나는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탄은 산업혁명 때 주요 에너지원이 맞았죠.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이런 것들을 발명했을 때 그때 증기를 일으키는 바로 그 요소가 석탄이었던 거죠. 석탄에 불을 떼가지고 그 불로 이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했었던 것들, 증기기관이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 석탄이 맞고요. 3번 가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국제이동량이 많다. 석유랑 석탄 중에서 당연히 석유가 석탄보다 국제이동량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석유는 한정된 곳에서 주로 생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은 사실은 한정된 곳이 아니라 좀 분포가 그래도 좀 약간 많이 퍼져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석탄은 있지만 석유는 없죠. 석유는 정말 한정된 곳
딱 특정 곳에서만 딱딱딱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고요. 이런 자원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저 자원의 편재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것도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친구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고요. 마지막 마지막 아니고 4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된다. 네, 나. 석탄은 석유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될까요?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에너지원은 아직까지도 석유입니다. 석유. 그래서 네, 반대로 되겠죠. 가가 훨씬 더 많이 소비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5번 가겠습니다. 가, 나는 모두 화석 에너지로 고갈의 우려가 있다. 너무 정확하죠? 이거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가이아나라는 곳도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제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가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KBS 뉴스 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2020년, 불과 1년 전에 대박이 났어요, 여기가. 그래서 네, 여기가 진짜 이제 너무 깡촌이고 사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초반에 이 작은 나라에서 원유 생산이 가능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사실 5년 전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제 2020년부터 네, 이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냐 여기가 지금 이 국가의 네, 경제 수준이 원래 기본적으로 정말 그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달러. 그래서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곳들이고요. 심지어 거래에서 마차를 이용해서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뭐 이런 것들, 항공기, 뭐 해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 시대에 마차를 이용해서 네, 목재를 실어 나르는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유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런 그 석유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상태, 품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석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국민들을 적다 보니까 국민 1인당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더 많다.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놀랄만한 소식이 밑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가이아나라는 국가에 7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계산했을 때 국민 한 명당 5억 3천만 원까지 나눠 가질 수 있는 매장량. 놀랍죠, 친구들? 이 정도면은 그쵸,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도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이아나에서 태어났다면 하지만 또 이게 마차로 석유를 나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굉장히 국가적인 대박이 터졌던 곳이 바로 가이아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에 또 요 유전 인근에서도 또 유전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유전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는 또 비슷한 유전이 발견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또 추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7번 볼 건데요. 17번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바로 정말 제가 살아가는 자료 해석 문제예요. 이 자료 해석 문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해석은 그냥 이 상황에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사전 지식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준비한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17번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만 잘 분석하면 정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비문학 문제, 비문학 지문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살펴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출 상대국이라고 나와 있고요. 2001년과 2018년 지금 두 시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을 보시면요.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001년이 2018년보다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출액이 있고요. 다음 수출 비율이 있어요. 수출 비율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전체 이제 수출 상대국에게 수출을 하고 있는 전체 수출량 중에서 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퍼센트를 말하는 거겠죠. 또 수출액은 딱 금액, 절대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은 약간 절대적인 것, 그 다음 비율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출액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지금 2001년도에는 62억 달러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92억 달러로 그쵸 언제 더 어떻게 됐어? 지금 더 늘어난 거 확인이 되죠, 친구들. 그래서 2001년이 2018년보다 더 많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기억 아닌 거 확인했고요. 니은 갈게요. 수출액 상위 5개국이 차지하는 비율. 네. 지금 어차피 여기 표에는 상위 5개국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001년과 2018년을 비교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다 더해보면 되겠죠? 다 더해볼게요, 한번. 자, 일단 지금 2001년도에 일본 19.4% 더하기 9.8% 더하기 7.8 더하기 그 다음 6.2% 더하기 5.9% 이렇게 되면은 제가 계산기를 써봤습니다. 네, 좀 빠른 속도를 위해서 49.1%가 나와요, 친구들. 요거 그냥 시험 시간에도 간략히 뭐 더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곱하고 나누고 막 이런 거 로그 막 씌우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네, 루트 씌우고 이런 거 하지 않으니까 더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2018년도에 또 비율 다 더해볼게요. 5개 국가. 자, 29.2 더하기 10.3 더하기 5.4 4.0 더하기 3.6 얘는 지금 52.5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나요? 2001년에 비해서 2018년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니은에서 설명하는 것은 2001년이 2018년보다 더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어때?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지만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제가 좀 정확하게 해서 다 더해봤지만 저는 사실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때는 다 더해보는 것보다는 대략 눈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본 첫 번째 1위였었던 일본이 19.4였는데 그 다음 2018년에 1위가 29.2로 10%가 늘었다. 이거 확인하고 나머지에서 10% 이상 빠진 게 있는지 그런 거 딱 체크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저는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처음이고 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천천히 더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을 넘어가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답은 지금 어차피 5번이 될 수밖에 없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 2001년도부터 2018년도의 인도로의 수출액. 인도로 수출을 한 거죠. 인도 어딨나 찾아볼게요. 인도 지금 2001년도에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인도가 여기 있네요. 4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4위로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인도로의 수출액이 얼마였냐? 수출액 물어봤으니까요. 수출액이 무려 10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2001년도에 없다는 것은 지금 5위권에 없다는 거겠죠. 뭐 최소 6위, 뭐 7위, 뭐 8위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볼게요. 지금 5위에 있었던 뉴질랜드조차도 이때 가장 5위 5, 6, 7, 8위보다 더 많았던 5위에 있었던 뉴질랜드조차도 37억 달러였어요. 37억 달러 곱하기 2를 해주면은 벌써 101을 넘죠. 지금도 이게 더 넘죠. 사실 이미 인도가 과거에 몇 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낮았던 5위 뉴질랜드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101억 달러라는 수치는 과거의 수출액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진 수출액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약간의 유추 능력이 필요해요. 약간의 유추 능력. 뭐 많이 아니고요. 약간.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리을 볼게요. 2001년도부터 2018년의 수출액 증가 폭. 수출액이 증가한 그 폭을 얘기하는 거죠.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이랑 일본을 비교해 보래요. 중국 지금 여기 그쵸? 중국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2001년도에 수출액이 39였어요. 중은 39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740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거의 뭐 10배 넘었죠. 20배 가까이. 거의 20배 가까이.
집에 가까이 됐다라는 거,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은 지금 그쵸, 이렇게 123억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네, 변동을 했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은 어때요? 20배 정도 증가하는 동안에 일본은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당연히 중국이 훨씬 더 증가를 많이 했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이 이보다 훨씬 크다. 리을 맞는 선짓에서 정답 5번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 많이 어렵지는 않죠. 이거 완전히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제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네, 되고요. 한국지리는 이런 문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외우는 거 좀 귀찮고 머리 쓰는 거 좋아한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 잘 맞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넘어갈게요. 18번은 네, 역시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다국적 기업 얘기예요. 다국적 기업에서 본부, 연구개발 기능, 그 다음에 생산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이 보통 기업의 3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여러 국가에 분산해서 입지를 시키는 거죠. 그쵸? 어떤 거냐면 우리 삼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펜슬 있는데 이것도 다 삼성에서 나온 거죠. 삼성의 본부는 어디 있어요?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연구개발은 사실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인도의 그쵸, 벵갈루루에도 있고 다양한 국가에 펼쳐져 있습니다. 역시 또 생산은 어디에 있을까? 생산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약간 서울 쪽 말고 이제 지방 쪽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생산을 잘 할 수 있지만 또 노동력이 좀 저렴한 곳들. 특히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 친구들, 베트남 대학생들 중에서 그 졸업하고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삼성이래요. 베트남 친구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베트남 친구들에게. 그 정도로 베트남에도 지금 삼성의 그 생산 공장이 크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네,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인 분업화, 그러니까 공간적 분업이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특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는 주로 어디에 입지하냐? 네, 가에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고, 네, 연구개발 시설의 주요 기능은 나에 주로 입지를 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생산 공장은 이것이 풍부한 적에 입지한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네,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일단 가는 어디에 있을까? 본사는 어디에 위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선진국의 대도시, 선진국의 지방도시, 개발도상국의 대도시 중에서는 본사가 입지하는 곳은 어때요? 제일 큰 도시에 입지를 하는 것이 네, 여러 다른 기업들과 교류를 하는데도 편하고 또 다양한 교통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또 인프라를 이용하는데도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선진국 대도시로 합니다. 선진국의 대도시. 가는 무조건 선진국 대도시 1번 아니면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 요거는 이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나를 볼게요. 연구개발시설의 주요 기능은 나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일까? 연구개발시설은 네, 요거는 사실 뭐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일단 네,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애매한 것들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둘 다 사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걸 따지자면 사실 네, 1번의 신제품 개발이 조금 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를 볼게요. 다 생산 공장은 뭐가 풍부한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트남 같은 곳, 뭐 저임금 인력이 많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 요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경영이 많은 곳은 사실은 본사가 입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본사가 입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고급 기술 인력이 가장 많으면 유리한 곳은 바로 연구개발시설이 되겠죠. 네, 여기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바지 여행이라고 요런 아마 그림을 봤을 겁니다. 1학년 때. 네, 이런 식으로 네, 청바지 하나를 내가 사 입더라도 사실 모든 그 원재료들이 다 다른 국가들에서 가지고 오고 제작이 되고 또 디자인이 되고 네, 생산이 되어서 결국 나한테까지 오게 된다라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갑니다. 19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제가 좀 생동감 높이기 위해서 네, 음자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가의 화면이 바로 요건데요.
급경사의 해안 절벽이 있고 바위 기둥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지금 제가 가져온 사진처럼 파도가 계속 와서 창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깎이고 침식이 되어 나가면서 이게 절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뭐 때문이냐? 바로 파도의 침식작용. 맞죠, 친구들? 1번 맞는 설명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 볼게요. 나 보시면요. 화산 폭발로 형성된 분화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화구. 분화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분화해가지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분화구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나는 지하의 마그마가 분출해서 형성되었다. 어때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 다는 주로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네. 다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피오르드죠. 피오르드. 피오르드라고 부르는 지형인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다 빙하에 의해서 빙하가 이렇게 덮여 있다가 빙하가 깎여 나가면서 만들어진 골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골짜기 자체가 사실 빙하의 침식작용 맞는 선지입니다. 네. 4번 볼게요. 온천 개발은 나보다 가 주변이 유리한가요? 온천 개발 따뜻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지금 가나다 중에서 나가 무조건 좋겠죠. 지금 여기 지금 불이 있는데 마그마 지금 터지고 있는데 당연히 나가 제일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찾을 수 있겠고요. 5번 가나다는 모두 관광자로 활용 가능하겠죠? 쉬운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갈게요.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있고요. 가다는 각각 에티오피아, 중국, 영국 중에 하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봤을 때 1차 산업이 많은 것들 어떤 것들일까? 1차 산업은 일단 뭐냐? 1차 산업은 그쵸. 1차는 농업을 얘기하고요. 2차는 주로 공업. 다음 3차 산업은 우리가 서비스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굉장히 발전을 오래오래 지속을 해왔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점점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그러면 다 같은 경우 지금 1차가 굉장히 높은 비중 차지하는 다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 세 국가 중에서 가장 발전이 아직 덜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가 바로 다에 해당되는 국가구나라고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는 어때요? 나는 지금 1차 많고요. 2차도 많고 3차도 많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영국, 중국 중에서는 그쵸. 여기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국 같은 이제 선진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보통 1차가 많지 않은 특징을 보여줘요.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제 여기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도시 및 촌락 인구에서도 그쵸. 나 같은 경우에 중국 인구 엄청 많은 거 지금 확인되고요. 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가 영국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볼게요. 보기 기억. 다는 1차 산업보다 2차 산업 종사자 수가 더 많다. 다는 1차가 지금 훨씬 많잖아요. 네, 그냥 틀렸네요. 쉽게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니은, 나는 가보다 산업화 진입한 시기가 이르다. 나는 가보다 산업화에 진입한 시기가 이르지 않죠. 네, 가가 지금 제일 이르죠. 영국이니까.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디귿, 나는 다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중국은 그죠. 에티오피아보다는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시 인구를 봐주시면요. 지금 도시화율은 뭐냐? 전체 국가의 총 면적에서 사는 사람들 전체 인구, 총 인구 분의 얘는 총 인구 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얘기해요. 그러면 촌락에 사는 사람이 적을수록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시화율은 높겠죠. 지금 보시면 중국은 촌락에 사는 사람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지금 에티오피아는 어때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촌락에 사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얘는 그쵸. 중국이 더 많겠구나, 도시화율이 높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리을 봐주시면요. 가는 유럽, 영국이니까 유럽 맞고요. 나는 중국이니까 아시아. 맞죠, 여러분?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너무나 긴 강의를 같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뜻하지 않게 50분을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친구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내일 있을 수요일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